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 아주 매혹적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바로 타이거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님과는 함께하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영준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1편에서는 사실 운용자들끼리의 대담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약간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았으면 좋겠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쉽게 이제 금리는 못 올릴 것 같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요. 그 한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진짜 이번 여름에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잘 이제 못하는 플레이이기도 하고 잘 못 맞추는 플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피터 린치가 사실은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못 맞추니까 그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실제로는 이제 못 맞추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매크로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금리가 반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장이었었는데 오히려 신기하게도 이번에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죠. 저도 아주 연락 틀렸어요. 아침마다 미국 시장 정리를 했는데 뭐 이거 당연하다, 금리 올라간다, 그래 그거 봐라 1.7은 조금 급하게 올라가긴 한데 올라가는 게 당연해 했는데 갑자기 1.1까지 깜짝 놀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짧은 식견으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한쪽으로 쏠릴 때마다 생각도 못한 커다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과거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 이게 저희의 이제 하우스 뷰이자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코로나 팬데믹도 사실은 생각도 못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들을 갖고 오고 있잖아요. 갑자기 공급이 차질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이제 수요 폭증이 증가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금리 상황이 바뀐다. 그런데 글로벌하게는 또 미국 시장은 또 금리가 이런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뷰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에서도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테이퍼링 하죠. 호주, 맞습니다. 캐나다, 맞습니다. 뉴질랜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도 이제 그런 국가에 대한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에 대한 이제 조절에 대해서의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서 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시장이다. 이런 것도 꼭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바텀업 플레이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타이거는 사실 이거 잘 못하죠. 근데 아니 김 이사님도 그렇고 사실은 신규 시장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물론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로 빵빵 터지는 게 뻔히 보이면 안 되겠지만 그 뭐 이런 상황에서 난 싼 주식 산다 이런 개념이 사실 훨씬 더 강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금리보다는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금리가 낮다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안 무너질 거라는 생각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이런 시장이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각각의 기업들의 기대 수익률들이 생각보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을 일부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말도 안 되게 이제 여전히 배당 수익률이 6% 7%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고 뭐 금융주나 이런 쪽에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PER이 5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들은 이러한 기업들도 사야 되고 또 그리고 일부 이제 실적들이 돌아오는 기업들도 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시장은 조심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이런 자산군들에 계속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바텀업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투자를 놓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의 상황이라든지 매크로 상황들이 예상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 역사적인 평균으로 따져보면 타이거 자산운용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 보유 비중이 평소보다 조금 적으신 거예요? 적은 편이죠. 예, 적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주식 비중을 줄였던 경험들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
우선 저희 회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출신이었잖아요. 다들 그렇지. 대학생 때부터 그렇지.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이라 주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미친 놈들이지 사실상. 그렇죠. 찐 미친 맞습니다. 예. 미친 놈은 제 생각에 아니. 근데 저희는 다 주식을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잖아요. 예. 제가 지점장님도 딱 보면 주식을 너무 좋아하시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 주식 못 줄입니다.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15년도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희 주식을 못 줄였는데 코스닥이 폭락을 해가지고 맞았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조금 주식을 줄여보자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생겨서 아니,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싸?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바꿔봐서 이제 저희가 18년도에는 주식을 좀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땐 주식도 좀 줄여보고 잘 줄였네. 네, 왜냐면 너무 고점권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8년도에 개고생한 한 해인데 잊지 못하는 한 해가 2018년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18년도에는 근데 정말 시장이 17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엄청난 열풍이었고 그때 돈 버신 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저희가 17년 말부터 18년 사이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과대평가됐다고 좀 생각했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신약들이 다 그 당시에 다 바이오 기업들이 올랐으니까 그 신약들이 다 성공했을 때 시가총액들을 저희가 막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사실 그 실패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계산해보면 긍정적인 그러니까 웬만한 약들이 좀 성공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야만 그 시가총액이 합리화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공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데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시장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때도 여전히 주식은 계속 플레이를 했고 주식 비중도 개별 주식들은 갖고 갔지만 일정 부분 조금 내 포지션을 조금 줄여서 조심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시장이 이제 붕괴되면서 저희는 좀 덜 타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 뭐 비중이 한 뭐 70%는 됐을 거예요. 내 비중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거를 19년대에도 거의 내 비중을 그 정도로 가져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19년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중무역 분쟁이 너무 과열돼서 글로벌하게 너무 이것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시장이 다 붕괴돼서 내려와 있지만 딱히 또 기대 수익률이 또 크게 나오는 주식들이 없더라고요. 뭐 20-30% 나오는 종목들 많은데 뭐 50% 100% 나오는 아주 굉장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실적 대비 없어서 조심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19년에서 20년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시장을 좋게 봤어요. 이때부터는 반도체 사이클 돌았다. 반도체 재고가 줄기 시작했고 가격이 오르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주식들을 19년 초부터 사서 19년 말에는 부쩍 많이 늘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년에 저희가 헤지 포지션 없이 그냥 바로 거의 네이키드로 100% 네네 그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은 거죠. 제가 잘 알고 있죠. 네네. 제가 깜짝 놀라. 이 수익률 얘네가 왜 수익률이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고마워요. 저는 따지고 짜서는. 왜냐면 나만 이런 게 아니었고. 나만 그때 막 울고 진짜 막 울었거든. 막 계속 울었는데. 어느 정도 심했냐면 야, 죽어야 되나? 난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 이랬는데 보니까 똑같아.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사람 하나 살리신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저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미국 시장이 지금처럼 너무 비쌌습니다. 너무 그리고 비쌌어, 맞아. 투자를 잘하시는 뭐 버핏이 됐던 뭐 아주 유명한 투자 대가들이 특히 뭐 가치 투자 대가들이 시장이 슬슬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바로 빠질 거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시장은 버틸 수는 있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버티고 한국 시장은 이제 반도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정도까지 주가 쭉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한국 시장도 굉장히 많이 고평가될 거고 미국 시장도 고평가돼 있는 상태니까 슬슬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살만한 종목이 없으니까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팬데믹이 훨씬 도화선을 빨리 당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고생을 좀 했고요. 그 시장에서 저희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네이키드로 그냥 바로 100% 주식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미끄러져서 내려갔고 그 상황에서 이제 포지션을 이제 바꿀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댓글들을 좀 봤는데 저희 둘이 굉장히 케미가 맞는다 이런 댓글이 의견이셨고 제가 저희 방송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사님 얼굴이 굉장히 커 보인다. 지점장님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신다는 얘기. 저도 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안 하고 뒤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이 이제 주류였고요. 이제 세 번째 의견이 이런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바닥에 내려갔을 때 레버리지 센 종목들을 갈아탄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몇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기 좀 불편해서 못 달아드렸는데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단순한 거죠. 뭐 사실은 과거에 그랬던 기업들이 흔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가만 봐도 알 수 있는 기업들. 이렇게 오르락내락이 굉장히 심한 기업들. 사실 피터 린치 책에도 이미 그 차트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차트만 보셔도 얘가 레버리지 센 기업이구나 느낌 받는 기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대형주도 KT보다는 삼성전자가 레버리지 훨씬 크죠. 그렇죠. 딱 보면 빠질 때 많이 빠졌다가 오를 때 많이 오르는. 뭐 KT는 빠지는 덜 빠지고 오를 때도 덜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차트만 보셔도 알 수 있고요. 아니면은 매출이나 이익의 등락폭이 굉장히 호경기 때는 굉장히 잘 나왔다가 불경기 때 굉장히 많이 빠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레버리지가 세겠구나 하는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고정비 레버리지니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레버리지에 관련된 이제 검색어들을 좀 검색해 보시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바닥에 떨어지셨을 때 이제 지난번에 우리 형이 왜 와 여기 와 있어 이런 종목들 우량주인데 특히 성장하는 우량주는 그럴 때 사셔야 된다. 레버리지 굉장히 센 종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였을 때 소디푸신 소재 지금의 예전에 아직 이름이잖아요. OCI 머티리얼즈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이제는 정말 예전에 생각이 안 드는 SK 머티리얼즈로 바뀌었는데 이 소디푸신 소재가 굉장한 성장주였었죠. 이 업체가 사실은 NF3라는 특수가스의 과점적 업체였고, 모노실란이라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태양광 관련된 이제 가스들을 생산하면서 멀티플을 뭐 한 15배, 20배씩 받는 회사였는데, 2008년에 시장이 붕괴되니까 얘도 당연히 이제 NF3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할 테니 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퍼멀티플로 얘를 평가를 했는데 20배를. 갑자기 이익을 못 번다고 PBR 1배를 맞추더라고요. 그 낙폭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상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PER 20배는 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PBR 1배까지 낮추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장주식이니까요. 이런 기업들은 사시면 다시 성장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멀티플 평가가 다시 달라질 거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실 수 있다. 결국은 나중에 결국 주가가 많이 세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저희가 그 작업들을 했고, 저희 연구원들 다 모아놓고 최소한 2배에서 3배 이상 올라갈 거. 가장 탑픽들만 모아보자. 그래서 모아서 그 종목들로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종목을 다 갈아탔고요. 다만 종목 피킹은 굉장히 잘했는데 시장이 저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장 해지 인버스 ETF 같은 것들 계속 안 풀고 오히려 그때 샀어요. 시장은 무섭다. 그래서 한 달을 저희가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했어요. 종목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베타값이 세서 저희 시장을 쫓아와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약간 족쇄를 차고 뛰는 느낌. 사실은 5월달까지 조마조마했죠. 그렇죠. 그래서 족쇄를 차고 뛰는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5월달, 4월달 넘어가면서 이거는 돈 풀렸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인정하고 다 이제 그냥 시장에 있는 주식들 다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 거 맞다. 그게 굉장히 유연한 태도고 사실은 이기는 태도죠. 그렇습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지만요. 그때 저도 그 방송 나가서 댓글 들어보면 이제는 코로나는 막 예를 들어 이건 코로나는 악재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 진짜 융당 폭격 맞았어요. 맞습니다. 무슨 너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괜찮다 해도 계속 욕먹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돈이 들어와서 세상이 바뀐 거야라고 인정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생각들, 사실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또 하나가 이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을 끝까지 바꾸고 싶지 않죠. 그렇지.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지. 근데 그 고통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합니다.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야 되고,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관대해야 되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니저들이 사실 맨날 말이 바뀌잖아요. 이 종목 좋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 버려버리잖아요. 사실은 매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태도 많이 잘 바꾸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버핏입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 뒤집어 버려. 그럴 수 있죠.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100%를 다 예측을 100%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집 세신 분들은 주식 투자하기 좀 어렵죠. 망조죠. 예, 맞습니다.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게 바꾸셔야 된다. 참,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이제 다시 또 이제 출연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기 너무 감사드렸고 좋았는데 그런 것과 함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점장님의 제가 책을 안 읽었더라고요. 투자의 태도를. 그래서 제가 사실 읽었습니다. 예. 그 초보자들을 위해 쓴 거예요. 아니, 읽었는데 제가 왜 비슷한 지난번 방송에서 이거 판바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투자를 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으셨고 비슷한 경험과 공유 어떤 사고를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책 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조심한다는 얘기를 하면 기분 굉장히 나쁠 수도 있거든요. 왜 안 올라 이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왜 한국 주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다 미국이나 가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시세 좋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쪽으로 갑자기 그렇게 계속 쫓아가시면 진짜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운용자들은 그런 걱정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요? 저희도 걱정을 하죠. 합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니까. 네네. 막 얘기를 하면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저는 이제 그 모토 중에 하나 10만 금융병사를 만들겠다 뭐 이런 모토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게 조금 가혹하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어렵죠.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지만 실제로 성공하시는 분은 모든 분들이 성공하실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투자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실 수도 있고 저는 뭐 당연히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좀 버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로처럼 열려 있으면은 뭐. 그렇죠. 네네네. 사실은 이제 이게 사람의 어떤 성격도 바꿔야 되는 거고 공부량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복리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100만 원씩 30년을 모으면은 3억 6천 뭐이더라고요. 적금을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걸 매달 적금을 했는데 30년 모으면은 그거밖에 돈이 안 되니까 사실은 노후가 잘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복리 5%면은 5억이었나 그렇습니다. 뭐 5억이 8억입니다. 그리고 복리 10%가 한 20억? 그 다음에 15%가 60억이더라고요. 와, 무슨 얘기인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작은 복리라도 들어왔을 때, 사실은 나중에 금액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사실 그래서 투자라는 부분에 아예 포기하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어찌됐건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공부는 조금씩 하시고, 나름대로의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내실 수 있는 방법도 계속 찾으셔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직 펀드 매니저로 지금 사실은 한국 시장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고 계시는 많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성공적인 캐리어를 쌓아 오신 거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그냥 숫자가 말을 해주는 거니까 하면 그러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꿀팁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해 봤는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아주 쉬운 복리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이런 정도만 하세요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줄 수 있는 어떤 투자를 한번 해봐라. 보통 이제 폭락이 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회인 건 맞죠. 특히 뭐 한국 사회가 됐건 뭐 미국 경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한국 경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보통 30에서 50% 정도가
하락을 하고 나면 네. 고점 대비 뭐 예를 들어 2,000포인트라면 1,000포인트까지 아니면 뭐 안 올 것 같은데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30%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레인지가 3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에서 50% 사이가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을 사셔도 된다. 정말 내가 투자를 잘 모른다면 눈 감고 사도 된다. 그래서 뭐 그냥 ETF를 사셔도 되고 뭐 조금 더 과감하시고 싶으시면 레버리지 ETF 정도 사셔도 된다. 시장 전체를 담는 뭐 아니면 뭐 몇 개 섹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방어주가 아닌 약간 경기 민감주들이나 이런 조금 레버리지가 있는 산업들의 ETF를 골라서 사셔도 되고. 뭐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는 ETF 천국이니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ETF들을 사시는 게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다만 그 시기에 들어오실 때 투자자가 바닥이 언제인지 잘 모르실 거고 특히 초보자고 금융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때 들어오실 때 분할 매수를 하셔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1년을 두고 계속 사시라. 그러면 매달 사시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굉장히 이제 수익이 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지금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시더라고요. 보니까 테레비 봐도 그렇고 뭐 블로거를 봐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적립식으로 사시겠다. 굳이 이제 고점에서 적립식 사실 이유가 없는 거죠. 제 생각엔. 물론 시장의 하락을 기다린다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 시기에 더 금액을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다. 오히려 그러면 그렇다면 삼성전자 정 사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조금 많이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금액을 줄이시고 훨씬 더 많이 이제 고점에서 30%에서 50% 이렇게 빠졌을 때는 훨씬 늘리시는 방향으로 하셔라. 이게 굉장히 영리한 투자일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 어떻게 앞서 그 배당률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어떻게 배당 관련? 배당 관련 투자들은 계속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배당주가 매력적인 부분도 있겠죠.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금리 상황이니까요. 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금이 굉장히 쓰레기 같은 굉장히 현금이 가치가 없어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을 바에는 지금은 배당주를 일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자산을 조금 배당주에 옮겨놓은 상황이고요. 배당주만 가지고 그냥 모든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예, 개인 투자자들도 일부 자산을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산의 일부는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무리 현금이 좀 쓰레기 같아도 현금은 조금 가져가셔야 되고 일부 자산만 또 주식에 좀 나눠서 그래서 양쪽 다 보시는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뭔가 유동성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럴 때는 주식 비중 좀 줄이시면서 조심하셨다가 다시 바닥에 사시고 이런 전략들을 적절하게 섞어 가셔야 된다. 시장이 뭐 올라가면 뭐 좋은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양쪽 다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어느 한쪽을 베팅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하락을 베팅하기에 유동성이 너무나 많고요. 상승을 베팅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고 양쪽 다 열려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포커를 잘 칠지를 모릅니다. 근데 다만 애매한 판에 제가 애매한 패를 들고 있으면 그때 제 돈을 다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 확률값에 맞게 베팅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잠깐 포커 얘기 나와서 좀 쓰잘데없는 수준 좀 하려고 하는데 포커판에서 돈을 가장 많이 잃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누가 혹은지 모를 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뭔가 이길 것 같을 때 그럴 때 사실은 돈을 많이 밀어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는 굉장히 확신이 차서 뭔가를 딱 했는데 실제로는 반전이 일어날 때 자기는 가장 큰 돈을 잃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인데 너무 자기 확신을 강하게 갖고 많은 걸 베팅했다가 다 잃을 수도 있을 때는 그 생각을 한 번씩은 꼭 생각해보 두셔라. 그래서 포커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짜를 보면서 정말 고니가 8땡을 쥐고 있다가 전재산을 올인했는데 9땡이 나오면서 모든 돈이 잃거든요. 첫 장면이. 그런 상황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영감을 주는 장면들이죠. 주식 투자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만나봤으니까. 사실은 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 안 쓰고 방패 들고 버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칼만 들면 다 돈 버실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출연 제의 해주셨을 때 흔쾌히 이제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주식 투자에 아주 즐거운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이번에 나왔을 때는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고 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들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네.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제 나오는 거 좀 편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사실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와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코스피만 따지면 170조를 넘을 것이다. 거의 18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 실적이 뭐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따져서 하긴 해야 되겠으나 만약 올해 온기로 요 추세가 진행되어서 진짜 한 180조 가까이가 이익이 나오면 코스피가 갑자기 안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네네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다 앞에서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은 다 양쪽 다 열어놓고 있다. 저희가 저희의 기본적인 뷰는 횡보입니다. 횡보라고 생각하지만 올라갈 확률도 있고 내려갈 확률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하고요. 네. 물론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제일 보수적이고 제가 제일 하락에 베팅이 가장 많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로? 네네네. 저희 회사 제일 공격적이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지금 되게 방어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한쪽에 베팅하는 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동의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경기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기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물론 미국에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백신이 완전히 이제 보급되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실제로 이제 독감보다 사망률이 낮아진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제 확산되면 실제로 훨씬 더 한 번 더 이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하죠. 네, 가능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가정도 가능하고 또는 너무 많은 유동성들이 풀려서 계속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고 인플레도 사실은 계속 부담스럽고 미국 사람들도 지금 사실은 직장을 안 구하고 지금 놀고 있잖아요. 네. 많은 보조금들에 네. 이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유동성을 조금씩 줄이고 싶은 마음들도 네. 있을 거고요. 사실 양쪽 다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확신을 갖고 한 가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사실 이거에 너무 지금은 확신을 갖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네. 부정확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양쪽 다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고객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이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올라가 버리고 저희 수익률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제 질책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실은 거기서 최적의 답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올라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빠졌을 때도 사실은 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는 적절한 포지션을 찾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영준 이사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높아심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준 이사님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지만 내일과 모레와 다음 주쯤 돼서 시장을 보는 생각이 좀 달라지시면 지금의 포지션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건 맞습니다. 예, 네네. 예. 다만 네. 이런 식의 사고 방식과 태도의 어떤 특징들을 네. 잘 기억하셨다가 네. 비슷하게 써먹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개라고 얘기했다가 무조건 개가 아닌 거고요. 그렇죠. 뭐 도라고 얘기했다가 무조건 도가 아닌 거고, 요 어떤 요 어떤 뷰와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지를 여기서 이제 흡수하시는 게 가장 우리 김영준 이사님을 잘 이용하시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희 같은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싼 종목이 눈에 띄면 알고 그냥 확 하고 현금 줄이고 확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3배 먹을 수 있는 게 확신이 보이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그냥 1대1 매칭으로다가 딱 대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장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지 그것들을 캐치를 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기업도 실적이 좋고 계속 좋아져가지고 쭉 올라가면 현금 50%라며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 성향이에요. 만약에 지금 그 타이거에서 우리 김 이사님한테 자금을 맡겨놓은 걸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성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같은 파트너로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지 거기서 왈가왈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아닌 거. 맞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성향대로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맡기는 거냐면 그동안에 꾸준히 자신의 경력과 캐리어를 통해서 쌓아갔다는 거, 그거를 보고 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타이거의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맞습니다.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시고 지점장님도 사실은 이제 투자 스타일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축적돼서 만들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는 이제 장기의 어떤 수익률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가져왔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지금 당장에 어떤 한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평가하기에는, 그리고 그 의견을 바로 다 100% 적용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변수가 많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 하나 하셨는데요. 운용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판단하시는 좋은 잣대는 장기 시계열입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잘한 사람이 진짜 잘한 사람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잘해요. 점점 쌓이고. 그렇죠. 시장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점점 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운용자하고 만나고 싶다 하실 때는 그 운용자의 장기 성과를 확인하실 필요가 꼭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시장에는 이제 특정 한 해 두 해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때 자금들이 쏠리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데,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것들을 발견하고 뭔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하셔서 이제 수익을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쫓아다니시는 건 마치 저희가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거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기라성 같은 타이거 펀드 맞죠? 아니 마젤란 펀드.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 그 전설의 운용자 그 펀드도 수익 낸 사람보다 손실 본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니 얼마나 고점에 펀드를 잡았으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저점에서 주식을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저점에서 좋은 운용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뭐 할 얘기는 더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 시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지금 4월에서 지금 딱 한 분기 조금 더 넘어서 오신 거거든요. 한 4개월 정도 만에 오신 건데 벌써 이렇게 조금 결이 좀 달라지셔가지고 이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시황이나 이제 시장 얘기들은 이제 제가 이제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워낙 개별 기업들을 많이 보던 사람이라서. 저도 그거는 잘 안 물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염두해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다양한 아주 폭넓은 지식을 통해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라기보다는 어떤 제가 잘하는 영역을 딱 만들어 놓고 굉장히 그걸 패턴화 시켜서 이제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줄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료가 좀 주는 상황들을 봐서 이제 적절하게 제가 좀 조율해서 이제 출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게 이제 뭐 분기건 반기건 조금 맞춰서 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 한번 당부 말씀이라든가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오늘의 뭐 주제는 조금 약간 우울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 사실은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기초적인 얘기들도 했고 이제 재미있는 이제 즐거운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딱딱한 주제지만 리스크 얘기를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리스크를 많은 분들이 무시를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주식의 수익의 반대급부는 사실은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나오는 프리미엄인 거죠.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을 저희가 사실은 주식 수익률로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리스크란 거는 저희가 투자할 때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법을 조금 쓰시면 좋아요. 워스트 시나리오를 써보시거나 해서 정말 뭐 경제 위기가 왔다, 이런 것들 한번 상황들을 나름대로 가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위험 관리를 하실 때,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항상 잘 나올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한번 시나리오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포트폴리오가 일정 수준에서 버텨내고 그 다음 사이클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유지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뭔가 내가 정말 주식담보대출 많이 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장이 많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이제 깡통기자 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보인다면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좀 줄여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나리오 얘기 나오니까 그냥 과외 질문으로 우리 오종태 이사님이 거기 전략 시나리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직접 운용을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이제 일부는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아이디어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종택 이사님의 전략을 투자 그 펀드 매니저들이 담고 있다.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기업들을 뭐 다시 봐야 될 때다. 그러면 이제 오종택 이사님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하시면 이제 오종택 이사님이 직접 사시기도 하고, 또는 바텀업에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밸류에이션도 되고 탑다운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타이거 자산운용의 대표 수석 펀드 매니저 김영준 이사님과 함께 투자 인사이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아마 다른 유튜브는 이 정도 얘기 못 나누겠죠? 아마도. 예. 워낙 또 진행을 잘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찐 그 운용자끼리의 대담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코너가 저는 가장 자부심을 가진 코너고요. 이런 자부심에 같이 이렇게 자부심을 북돋아 주신 김영준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체 시청자분들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